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애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오리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나네.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리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엔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악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되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시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단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아,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 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모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봤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모는 좋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네이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네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네이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서내외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서내외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서내외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서내외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서내외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 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예,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서내외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서내외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서내외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서내외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서내외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무와 동서내외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서내외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몸 여기저기 골병이 많이 들었네요. 직업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배우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다 보니 새벽같이 준비하고 식당 문을 열어도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배달도 생각해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매장 특성상 배달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배달을 하지 않았었지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남들처럼 배달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네요. 사연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저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20년 전 제가 사랑하던 여자를 떠나보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저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온갖 고생은 다 했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는데 처절했던 사회생활은 저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막상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다 보니 저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 하나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 살아왔던지라 이렇게 살다가는 둘 다 길거리에 앉아버릴 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중식집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본 뒤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토바이 배달뿐이었지만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그리고 중식 요리를 배워서 저도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오토바이 배달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달만 계속해서 해왔고 1년이 지날 시점에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저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저는 둘 다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저는 원래 고아원 출신이고 아내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좋지 않은 상태라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요. 처음 아내를 봤을 때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봤었는데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많이 안 좋았었는지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본 사장이 길거리에서 한 소리 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대신 뭐라고 해주다가 인연이 되었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컸었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온갖 욕은 다 먹어가며 악착같이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음식 하나는 걱정 없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저를 보살펴 주었던 고아원에 잠시 들려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씩 만들어주며 봉사를 했었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바쁘게 일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은 식당에서 저녁 먹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당신에게 받기만 했었지 내가 뭘 해준 게 없어서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걸 해주고 싶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 우리 아들도 당신 빨리 왔으면 좋겠대. 다리도 좋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찍 들어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어. 사장님도 오늘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라고 하셨어. 아내는 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려 했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에도 아내는 저를 많이 사랑했었는지 불편한 다리를 끌며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급하게 퇴근 준비를 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한 통의 전화에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집이 아닌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었고 급하게 제 아내를 찾으며 알려준 곳에 다다른 순간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있던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부딪히게 된 거였고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게 된 아들은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다친 거라며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 왔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고 아들을 살렸을 거라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차마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잡힌 상태였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내와 통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버티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때의 기억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날 하루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뒤 저와 아들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야 했어요.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도 잘 버티며 살아왔고 시간이 약이라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던 추억을 일에만 열중하며 지워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조용한 집에 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느껴지는 냉기와
밝게 맞아주었던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밤만 되면 아내와 함께 있던 추억들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지금은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릴 정도로 오랜 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 저도 많이 늙어버렸고 따로 식당을 차려 제가 살고 있는 식당에서는 그래도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잘 살고 있네요. 그리고 제 아들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좋아할 만한 거 찾아보라고 설득을 시켰지만 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싶어 해외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능력이 되는 선에서 도와주었고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통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았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손님도 없고 식당에 있던 식재료들을 사용 기한 내에 전부 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래간만에 잠시 고아원에 들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해주고 싶어 전화를 걸었고 방문해도 괜찮다는 말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반겨주는 아이들에게 양껏 베풀었어요.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두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아이들 틈에 함께 먹고 있길래 옆에 있던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 처음 본 여자분 같은데 자주 오나 봐요. 아이들과도 꽤 많이 친해 보이는데요. 아, 좋은 분이세요.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분 사연이 많은 분이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살기도 빠듯할 텐데 올 때마다 양손 한가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사가지고 오세요.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았고 아무래도 북에 놓고 온 아이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나서 그런지 고아원에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 사연은 있듯이 저 사람도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앞으로 남으로 내려온 만큼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한가할 때 몇 번씩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 봐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삶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몇 번 눈이 마주친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한두 마디 하다 보니 어느새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동정인지 관심인지 모를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확실하게 정해준 계기가 있었고 그녀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자주 찾아가는 이유는 예전에 떠나보낸 아들이 생각나서 그리운 마음을 털어내고자 찾아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결과는 실패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 모두가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잡히게 되었고 남쪽으로 도망치던 남편과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둘 다 도망치던 도중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으니 어딘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살아있다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쓸쓸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들었고 그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한참을 대화하다가 그녀에게 더욱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아내가 떠난 지 30년 만에 그녀를 향한 관심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저에 대한 관심이 싫지 않았는지 받아들여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나이도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거기 생활은 어때? 아빠가 이 시간에 전화해서 좀 놀랐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통화 괜찮으면 우리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최대한 빨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 갑자기 전화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괜히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그게 아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느낀 감정은 뭔가 달랐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이 문제는 아들인 제가 가서 어떤 분인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하겠다고 계획하진 않았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 워낙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아들은 혼자 있는 제가 불안한지 계속 의심되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은 침묵만 흐르게 되었어요. 아들은 북에서 온 여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냐며 그동안 벌은 돈 전부 다 퍼줄 생각이냐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만 갈취하려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진짜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와서 보고 싶다며 다음날 늦은 비행기로 출발하겠다며 흥분하기 시작하자 아들을 진정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되려 반대되는 입장이라 서운했고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괜히 전화했다 싶었고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변함없기 때문에 무작정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여자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좋은 사람은 아니라며 무조건 반대를 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제가 한 결정이니 이해해달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이 아들의 설득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게 싫었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 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얘기한 뒤 예식 날짜를 알려줬어요.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전부 정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는데 두 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제 마음 충분히 전달했으니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결혼식에 절대 오지 않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긴 뒤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결혼식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한 결정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고 진행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녀도 마음은 편치 않았는지 자기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식을 미루길 원했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해외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녀를 설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이고 마음이 맞아 함께하고 싶은 것뿐인데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아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는 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아내가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기분이고 그런 기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그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제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고 틈틈이 아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 하나 없는 침묵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새 그녀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들에게 장문의 긴 글을 적어 내려갔고 다음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많은 지인분들이 찾아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녀 또한 연락이 없었냐며 걱정하고 있었고 자기 때문에 부자지간 인연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려는 걸 진정시킨 뒤 결혼식은 진행이 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눈에 띄었고 저와 그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분노에 찬 얼굴로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너는 그래도 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제가 왜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선사업가냐고요. 그렇게 돈 많아요? 여태까지 저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뭐가 어때서? 이게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지. 너 하나 키우는 거. 그래, 힘들었다. 그런데 봐봐라. 너도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지원해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 모든 결정이 너희 엄마랑 나랑 한 결정이었고 지금도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진심을 다해 내 아들처럼 받아들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똑같이 북에서 내려왔고 서로가 힘들게 지내온 인생들인데 나로 인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인정해줘야지.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처음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을 때 너희 엄마랑 음식 만들어서 방문하자마자 네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배고프다며 먹고 싶다고 너희 엄마 옷자락 잡았잖아. 너도 똑같이 탈북해서 그 아픔을 잘 알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니? 나는 저 사람과 결혼 진행할 거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고아였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동정심이라고요.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뿐이라고요. 아들과 저는 결혼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서로 언성을 높였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탈북을 했었고 자신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희생했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아들은 또다시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흥분하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더 이상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진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탈북했던 아들을 데려온 그때의 동정이 아닌 현재 그녀를 보는 시각은 사랑이라며 진지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했다며 안아주었고 아들은 그제서야 저와 그녀와의 결혼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아내에게는 불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때 당시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고아원에 찾아가게 되었고 저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가게 되었을 때 아내의 옷자락을 잡으며 배고프다고 얘기하던 아이가 탈북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제 아이를 탈북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이 탈북자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그때의 신분을 벗었기 때문이죠. 완전한 한국인인데 그 말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만큼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건 인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제 마음을 인정해줬고 결혼식도 무사히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전에 아들을 그녀에게 소개해줘야 할 것 같아 손을 잡고 데려갔어요.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녀가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웃어 보이자 아들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이랑 상당히 닮아서요. 죄송합니다.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제 이름은 임선향이에요. 좀 흔한 얼굴이라 주위에서도 많이 봤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엄마, 저 재성이에요. 엄마랑 헤어지게 된 재성이라고요. 제 얼굴 못 알아보시겠어요? 제 얼굴 잘 좀 보세요. 네? 그게 무슨... 그럼 이 청년이 당신 아들이 아니라 탈북한 아이였던 거예요? 정말 너 재성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네가 이렇게 컸다고? 전혀 몰라보겠구나.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재성이가 진짜 맞는 거야? 내가 너만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웠는지 아니? 우리 아들 얼굴 좀 만져보자. 너무 몰라보게 자랐구나. 그동안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고 보고 싶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단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니? 그때 너를 혼자 보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너희 아빠는 그때 같이 도망쳤었잖니. 아버지는 그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겨지게 된 거고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여태껏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둘의 대화에 엄청난 걸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믿기지 않아 저 또한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감사하다며 자기 아들을 멋지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기분 좋은 결혼식 날 오열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너무나 놀라웠고 모든 건 하늘이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리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 눈물을 훔쳤고 20년 만에 만나게 된 아들과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보상을 받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셋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시기가 좋지 않아 제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넘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눈 감을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탈북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려왔겠어요.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탈북자의 시선들을 안타깝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보상은 자연스럽게 몇 배가 되어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잘 헤쳐나가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한 삶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함께 마스크를 벗고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